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영어 공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는 또는 외국어 공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실망하신 거 아니죠? 환호 맞죠, 여러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언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각각의 언어가 다 다른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도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갖다 직접 체험을 해보실 텐데요. 저 앞에 있는 그림에 잠깐 집중을 해주세요. X자 보이시나요? 저 X자가 무슨 색입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색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는 대답, 틀린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색깔이 화면 위에 존재합니까? 내 머릿속에 존재합니까? 머릿속에 존재하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원래 두 그림이 같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하시자면은 아까 본 것과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배경색이던 색이 X자 안으로 들어가 있고 X자 안에 있는 색이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아까 그 X자 안의 색과 이 배경색을 같은 색으로 인지합니까? 다른 색으로 인지합니까? 다른 색으로 인지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모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언어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똑같은 거를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부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른 걸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 민족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지개를 보면 몇 개의 색깔이 있습니까? 7. 진짜요? 내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7개의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우리가 왜 무지개가 7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통해서 배웠어요? 말로 배웠죠. 언어적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에 몇 가지 색깔이 있느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무지개에 몇 개 색깔이 있냐라고 하면 6개라고 흔히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순정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랑하다가 어른까지 사랑을 했지만 둘이 서로 고백을 안 한 뭐 이런 커플 나오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시골길을 걷고 있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꼭 그럴 때. 그럼 둘이 막 뜁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아래로 뛰라고 배웠을 텐데 꼭 산 꼭대기에 있는 신사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둘이 걷어 앉으면은 날이 개고 이제 무지개가 뜨죠. 그러면은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대체로 이런 느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로키군은 저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 너의 마음과 가장 비슷하다 생각?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히로키군이 느끼한 대답을 합니다. 뭐 빨간색 나는 열정의 남자야 막 이런 색깔. 아니면 노란색 나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파란색 난 자유를 꿈꾸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죠. 파란색이 왜 자유예요? 빨간색이 왜 열정이에요? 그냥 광학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닭살이 돋기 때문에 이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감성이 뭔지를 몰랐으면 닭살이 안 돋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히로키군이 AI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히로키군한테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로키군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파란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자기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사이엔 48, 마젠타 15, 옐로우 27. 특히 화면의 K 밸런스를 3300도 화이트 밸런스로 맞췄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로 훈련된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자, 이게 인간이에요. 파란색은 자유의 색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 사이엔, 마젠타, 옐로의 배합을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어떤 색인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을 알려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디자인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만드냐면요. 다른 환경에서 느꼈던 감정을 갖다가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람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났다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지만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바람났다가 아름다운 단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것을 기후 변화에 비교를 한다는 시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단어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람에 대해서 뭘 느꼈길래 애인이 변심했을 때 바람났다라고 했을까요? 그 공허함이 있죠. 바람은 텅 비어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바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어나갑니다.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애인의 마음이 변심할 때는 왜 변심했는지도 모르고 이 변심한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애인의 마음을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적인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그 바람이라는 것과 내 애인이 변심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비유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휘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렉시칼리제이션, 어휘화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펀딩이 끊긴다든지 돈이 갑자기 바닥이 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핵심 인물이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해버린다든지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We are getting some headwi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미국인들이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봐야겠죠.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뭘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배? 컬럼버스가 타던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범선이에요. 범선은 바람이 뒤에서 불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요. 바람이 앞에서 불면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범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헤드윈드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 머리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거를 갖다 이해하는 게 진정한 언어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드윈드가 있다라는 것이 영어로 앞으로 프로젝트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수거다라고 외워버리면 언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뭔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넘어온 민족답게 인생을 항해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언어 공부예요. 그걸 이해하면 다른 수거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기 시작하면 외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문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만들었습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골라 쓰나요? 그때그때 만들어 쓰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관에서 새로운 표현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걸 다 외울 겁니까? 못 외워요. 암기는 지능 게임이에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기는 이해의 실패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오늘 보신 것처럼 단어를 갖다가 외워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단어를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풍경을 갖다가 랜드스케이프로 번역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랜드스케이프는 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본다는 뜻이구나. 그럼 바다를 바라보면 랜드스케이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케이프. 그럼 예를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운틴스케이프. 없는 단어예요. 근데 써도 누구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이해하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과 상상력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없는 단어라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그들 머릿속에 없는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그 아무리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그림으로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한테 우리의 소통을 맡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통역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통역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해가 될 만한 그림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번역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역하면은 큰일 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모든 말을 갖다가 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읽고 떠오르는 그림이 민족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해를 돕게 될지 오해를 늘리게 될지 저는 아직까지 살짝 겁나요. 또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4부에서 계속 듣기로 하고요. 3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수준의 통역기라든지 뭐 번역기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라는 게 톤도 있고 뉘앙스도 있고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뉘앙스라든지 톤이라든지 감을 익힐 수 있는 걸 입력을 한다면 그때도 언어에 대해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가님은? 예, 일단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한테 다리 사진을 보여주고 다리에 대해서 느낀 형용사를 몇 개 적어보라고 그랬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좀 튼튼하다,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프랑스는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죠.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유럽 언어에서는 영어에 없고 한국말에도 없는 문법적 성별이라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럼 이거 남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이거를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그 단어를 배울 때마다 단어의 성별을 같이 외워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언어학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가 실험을 해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나 이런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온 날을 보니까 독일어로는 다리가 여성 명사였고 프랑스어로는 다리가 남성 명사였습니다. 내가 일단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뒤에 견고하다라는 말이 떠오른 것이고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젠더 선입견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컴퓨터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죠. 데이터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가 공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식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산술적인 출력을 이해 못하는 오너한테 전달을 할까 그러면서 언어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을 끝나기 전까지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로 말을 할 때랑 영어로 말을 할 때랑 프랑스어로 말을 할 때랑 내 사고의 모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모드가 달라지는 것에서 나오는 수많은 창의적인 어떤 어드밴티지와 그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자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읽기 위주, 논문 위주, AI가 잘하는 영어랑 똑같아지죠.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 평생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정말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데 언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배워도 뭔지 모르겠어요. 배워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인간한테 특히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다양성이 강조된 사회에서 인간에게 언어란 무엇일까?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됐는데 작가님의 두 번째 강연에서 저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와 B의 대화를 잠깐 보실게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자, 한 가지 더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A가 여자예요? B가 여자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어로 물어보셨다면 문법을 풀기 위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할 3번 꼬여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천재라는 뜻입니다.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대답했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갖다 한 번에 풀어버렸어요. 놀랍죠? 인간이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단 문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한 번에 풀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뭔지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추측을 했어요. A와 B는 연인 관계다. A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의미에서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B가 이 헤어지자고 한 의미가 평소에 좀 수상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놈이야라고 물어봤다. 그죠? 이렇게 다 해석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얼굴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말투를 들려드린 적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지도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추측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그냥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뭐에 강하냐? 스몰 데이터에 강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건 딱 4개의 단어밖에 없어요. 이 4개의 단어만 보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얼굴, 그 두 사람의 관계, 지금 이 상황 이걸 다 지어냈어요. 근데 인간이라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비슷하게 지어냈어요. 그게 우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여보세요? 키카드 깜빡. 인터콤으로 가족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는 얘기죠? 문 열라는 얘기죠. 근데 키카드 깜빡이라는 단어에 문 열어라는 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묘하죠. 왜 그냥 문 열라고 안 할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이게 언어의 묘함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명대사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죠? 명대사일수록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사를 보고 자기 얘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명대사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대학생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마침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바야흐로 2008년이었는데 2008년의 패션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 대체로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이상하게 생긴 오스트레일리아의 양털 부츠가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어그 부츠.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분이 그 까만 어그 부츠를 신고 그 위에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을 하셨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무슨 패션이 세종대왕이야. 자, 얼마나 많은 인문학적 지혜가 저 농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저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째, 내가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농담을 할 때는 상대편도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세종대왕이 누군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세종대왕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옷뿐만이 아니라 신발의 디자인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묘한 게 뭐냐면요. 저 농담에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자, 상대편이 입은 옷을 갖다가 조선시대 곤룡표에 비교했다. 이거는 그게 유머죠. 그게 유머의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저 세종대왕을 어떤 다른 왕으로 교체해도 웃겨야 되는데 저 세종대왕을 어떤 왕으로 교체하면 안 웃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너 무슨 패션이 연산군임? 이상하죠? 왜 농담의 요점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너는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옷 입지만 내 눈에는 조선시대 옷으로 보이었다는 요점은 안 바뀌었는데 세종대왕을 연산군으로 바꾸면 농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까? 이거는 우리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래요. 자,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 감정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그때그때 솟아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수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네 집게입니다. 어느 집게인지 몰라요. 그냥 네 집게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누렁이고 아직 보시다시피 다 큰 개가 아니라 새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는 우리나라 말에 대한 또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어를 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욕은 굉장한 사회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사피엔즈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원숭이들은 50마리 이상 모이면은 무리를 갈라서거나 서로 뜯어 죽인대요. 근데 인간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살죠. 그 이유가 뭐냐? 뒷담을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욕과 뒷담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면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예, 물론 아주 아름다운 표현도 풍부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욕도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 있는 욕 중에서 이 멍멍이에 기반된 욕처럼 아주 전국을 찌르는 욕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동물이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를 갖다가 쫙 엑셀 시트로 나열을 해서 너 입냄새 난 거 마이너스 3점, 네 패션 센스 마이너스 7점, 너 말투 마이너스 5점 이래가지고 그걸 더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면 그 사람이 그 증오를 느껴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내 증오를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너는 인간이 아니고 새끼 멍멍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게 언어의 묘함이라는 거예요. 저 멍멍이의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단어가 2개가 있죠. 우리가 욕으로 쓰는 그 단어가 있고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동의어긴 하죠? 똑같은 동물이니까. 근데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의 볼을 꽂으면서 우리 강아지라고는 할 수 있는데 묘하죠? 왜 그래요? 같은 동물인데.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 욕이 된 다음에 이 멍멍이라는 동물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렇게 순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뭘로 변하냐? 접두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접두사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극부정 접두사라는 게 돼요. 어떤 단어든지 앞에다가 개를 붙이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언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오묘한 일. 그게 뭐냐면은 인버전이라는 거예요. 인버전이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욕이 되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칭찬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저게 극긍정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쩔어, 개멋있어, 개예뻐 이런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게 진짜 언어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세계를 들어볼지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언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 지금 최신 기술이 인공신경망 번역기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신경망 번역기가 문학 작품이라든지 시 같은 걸 굉장히 잘 번역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제 영어 공부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와 문학 작품 같은 건 굉장히 잘 번역합니다. 논문도 굉장히 잘 번역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의 대부분 논문이나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가 이걸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가 인간한테 어려운 걸 잘한다고 해서 인간한테 쉬운 것도 잘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다 뭐라고 넣느냐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툭툭툭툭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좀 상스럽게 뱉어내는 말을 얘가 이해할까? 그래서 어떤 문장을 집어넣냐면 내가 1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마셔 XX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번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일단 내가 1살 위니까를 I am 1 year old로 번역했습니다. 1살이야. 왜냐면 1살 위니까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왜 그 말을 꺼내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문장 형이라고 부르고를 갖다가 I call you brother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빠져도 되는데 영어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같은 주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날 형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브라더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더랑 형이 같은 단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고개 돌리고 마셔를 갖다가 그냥 turn your head and drink it. 그거 뭔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고개를 돌리고 마시래? 왜? 형이라는 단어는 일단 나를 윗사람 대접해달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은 누구를 윗사람 대접할 때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이해되는 문장이지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한국말이랑 영어가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 이상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영어 공부를 옛날처럼 읽기 위주, 논문 위주, 문어책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뭐랑 똑같아져요? AI가 잘하는 영어랑 똑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왔느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가장 빠른 시간에 나라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전 세계를 둘러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전쟁처럼 엄청난 파괴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새로 도시를 올려보고 그 국가를 만들어 본 나라의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 미국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 제도가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형식을 배우고 문법을 배워가지고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았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 어려운 책을 갖다 컴퓨터가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자유롭게 내가 슬프면은 슬프다. 내가 즐거우면은 즐겁다. 내가 농담이 있어서 같이 웃고 싶다. 그러면 같이 웃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AI 시대의 영어 공부는 즐거운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